최근 연일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국제유가입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100달러, 150달러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이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국제유가 90달러를 돌파한 모습인데요. 사실 6월까지는 그래도 안정세를 보이다가 두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국제유가가 CPI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6월까지만 해도 이제 CPI가 최저를 찍었었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이제 7월, 8월에는 CPI가 두 달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발표가 됐던 미국의 8월 CPI 지수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3.7% 정도 상승하면서 7월의 상승폭보다 8월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7월에 비해서 8월에 이제 휘발유 가격 한 10% 정도 상승하면서 물가에 아무래도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증권가에서도 3개월 연속으로 평균적으로 유가가 한 7에서 8%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에너지 물가에 결국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발표될 9월 CPI 지수가 이제 4%대를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도 지금 뭐 휘발유 경유 수출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사우디도 연말까지 감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좀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제유가가 뭐 100달러 간다, 150달러까지 간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유가라는 거는요, 사실 유가가 오른다라는 거 그 자체보다는 통화 정책에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플러스 미국이 지금 셧다운이라던가 파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좀 악재들도 있고요.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또 지지율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또 물가를 못 잡게 되면 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바이든 대통령이 돈을 푸는 등의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할 수가 있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부채에도 영향을 주게 되니까 그쵸.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증시 굉장히 좀 속 시끄럽지 않나라는 최근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 한 가지 요인이 계속 맞물려 있어가지고 6월 달 돼서 물가 잡히려나 보다 이제 금리 걱정 좀 더나 싶었는데 이렇게 복병같이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나타내는데 최근 들어서는 세 자릿수 전망들이 대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100달러. 네, 100달러는 얼마 전까지 뭐 많이 나왔었는데 간밤에 또 150달러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떤 이 글로벌 IB에서 얼마 정도를 예상하는지 그리고 그 근거도 좀 알려주세요. 네, 뭐 그런 기사 제목이 있더라고요. 눈 감았다 뜨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시티그룹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요. 오펙 플러스에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공급 감축을 이어갈 경우에는 2024년이 되기 전에 이제 브렌트유 가격이 100달러,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JP모건 역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서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25년에는 120달러 갈 거고 26년에는 150달러까지도 치솟을 수 있겠다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JP모건에서 꼽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는요. 최근에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라던가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에너지 생산 업체들이 자본 지출 금액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제한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원유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좀 꼽고 있고요. 또 여기에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공급 축소가 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점들을 꼽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이 종료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 상업용 원유 재고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지금 국제유가의 또 하나의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원유 시추 공수도 또 이제 국제유가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가동 중인 원유 시추 공수는 계속해서 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공급을 타이트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셰일 시추 업체 중에 콘티넨털 리소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의 CEO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시추를 장려하는 미국의 추가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공급이 타이트해지니까 국제유가가 오른다라는 것은 모두 다 지금 투자은행들이 하고 있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추 업체니까 좀 우리 일하게 해줘라는 말
말로도 한편으로는 들리기는 하는데요. 어찌됐건 지금 월가 대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원유 공급 부족에 따른 우려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올해 안으로 100달러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약간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이 글로벌 역학관계도 굉장히 복잡해져서 네. 사우디가 미국이랑 사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또 러시아와의 또 관계가 생기고 브릭스 플러스 알파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고차 방정식, 풀 수 네. 없는 방정식이 점차 이 돼가는 거 관계도를 아닌가. 이해하는 것도 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맞아요. 게다가 또 중국에서 많이 성장도 하고 써주고 해야 되는데 중국 부동산 휘청하면 맞아요. 중국 경기 어렵고 정말 연구하신 분들 대단하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일단은 전반적인 글로벌 IB들이 오른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이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 우리 경제 쪽에 접목을 시켜볼게요. 네. 우리도 예전에 한참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유가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최근 들어서 저도 그냥 간단하게 일례로 기름을 넣었는데 리터당 1,860원인가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아 정말 많이 올랐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떨까요? 일단은 무역 수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무역 수지가 꽤 장기적으로 굉장히 적자를 많이 냈었거든요. 15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내다가 그래도 6월부터는 3개월 연속으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그 당시에는 안정화됐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 흑자가 수출이 늘어나서 달성한 흑자였다면 우리가 조금 더 기쁘게 그렇죠. 받아들일 네. 수 있었던 부분이겠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들이 안정화되면서 에너지 수입 가격이 낮아지면서 수출보다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달성한 흑자라서 지금 뭐 시장에서는 이거를 불황형 흑자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유가가 안정화되던 6월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한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원유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유를 주로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두바이유가 배럴당 75달러였는데요. 지금 8월에 유가가 85달러를 넘겼고 지금은 뭐 90달러까지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물가가 차츰차츰 상승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줬어요. 7월까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래도 2%대로 조금 낮은 편에 속해 있는데 그 이후에 3.4%대로 올랐고요. 또 8월 수출입 물가지수 역시 전월 대비 한 4.4%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달러 강세랑 유가가 최근에 뭐 동조 흐름을 보이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도 또 증시에도 영향을 주는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해외 쪽 투자자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되게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그쵸. 상황들이 많잖아요. OECD도 하향 조정하고요. 맞아요. 네. 대부분은 이제 해외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좀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이제 8월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그래도 나름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1.4%대 경제 성장률을 이룰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도 270억 달러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도 올해 3.5%로 유지를 하고 내년에는 2.4%대로 내려앉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투자은행과는 다르게 그래도 한국은행에서는 어느 정도 좀 낙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런 해석에 주변에서는 그 당시에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건 좀 위험할 필요가 있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이 8월에 이 같은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했을 당시에는 유가가 80달러 선 일대를 가정하는 그 전제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더 많이 올라왔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국제유가가 이미 9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국제유가가 100달러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전망된 물가 예상치라던가 경제 성장률 모두 다 다시 다 바뀔 수가 있고 심지어 해외 은행들 더 낮출 수 있는 가능성까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우려, 악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게 될 거고요. 이렇게 고유가에 따라서 공공요금, 물가들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 심리, 내수가 침체되고 기업들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수순일 것 같고요. 유류세 인하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이제 10월 달까지 연장이 됐지만 아직 이제 한 달 남았고 또 이후에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내일부터는 당장 또 추석인데 아마 이제 귀경길 나서시는 분들 맞아요. 기름값 굉장히 많이 좀 부담이 부담되실 되실 거예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
오른다고 여기에 익숙해지면 안 되고 왜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버전으로 하자면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네. 맞아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우리가 그런 중요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른다는 의견만 있는 건가요? 좀 나아질 거다, 이것이 피크다, 뭐 이런 의견은 없나요? 네, 일시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어요. 일단 이제 우리가 사우디가 왜 자꾸 이렇게 감산을 계속해서 할까, 이거를 조금 살펴보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치적인 이슈도 있을 테고, 외교적인 이야기도 있을 테고, 그쵸. 또 사우디만의 그 시장 점유율을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원유로 벌어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IMF에 따르면 사우디가 재정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유가는 배럴당 81달러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원유 생산이랑 유통 원가가 배럴당 30달러대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50달러는 뭐 국방비라던가 여러 가지 뭐 재정 돌아가는 데에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겠죠.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사우디는 네옴시티 프로젝트, 그쵸.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최소 5천억 달러 그 이상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사우디도 유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유가가 오르는 게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제조업이 살아나서 정말 경기가 좋아서 유가가 살아나는 것과 지금과 같이 공급을 줄여서 유가가 살아나는 것은 또 다르죠. 차이가 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부 시각에서는 이런 자발적인 감산 조치가 추가적인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기에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지금 하나증권에서는 유가의 추세 상승을 이끌 수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아까 전에 계속 제가 뭐 공급이 타이트하다 이런 얘기들 네네. 했잖아요. 공급이 타이트하다라는 것 자체는 맞지만 이런 공급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국 경기 아직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 수요가 회복되는 건 아직 미지수다. 그 탄력이 높지 않겠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꼽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휴가 시즌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 어느 정도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휘발유 수요가 점차 약화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내년에 들어가면 지금보다 전기차 시장이 조금 더 확대가 되면 여기서도 또 휘발유 소요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들을 짚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글로벌 업황, 제조업 업황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역량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실수요 회복에는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부분들을 꼽으면서 유가가 우리가 막 우려하는 것처럼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좀 증권가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스탠스도 참 예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셰일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이 유가에 대응하는 미국의 태도가 많이 맞아요. 달라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정말 사우디랑 친하게 지내다가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유가에 미친 영향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관계가 좀 소원해진 상태인데, 그래서 그런지 미국도 있는 나라잖아요. 네. 소위. 그래서 그런지 100달러 가도 뭐 괜찮아, 뭐 이런 스탠스로. 네. 예전에는 사실 100달러 하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두렵고 반응했는데 불안한 심리가 달라진 것 깔렸었는데. 같아요. 맞아요. 앞서서 이제 대부분 투자은행들의 경우에는 뭐 100달러 갈 것이다, 150달러 갈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찌됐건 그 투자은행들도 단기적으로라는 코멘트를 덧붙인 부분들이 있고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해도 그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잘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제유가가 올라서 물가를 자극해서 긴축을 더 이어지고 금리 올리고 맞아요. 이런 네.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래 왔듯이요. 하지만 예전과 비교해서 지금은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는 건데요. 에너지 효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유가가 올라도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꼽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지표를 봐도 소비자 지출이
최근의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 지출에 그렇게 영향을 가지 않았다라는 지표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지난달에 이제 에너지를 제외한 미국의 소매 판매의 경우에는 이제 전월에 비해서 에너지를 제외하면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는 나름 괜찮네? 라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100 가도 좀 잘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약간 정신승리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일단은 미국 내부에서의 분위기는 우리나라처럼 민감하게 반응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유가 하면 머릿속에 바로 이렇게 의식의 흐름이 CPI, 맞아요. 물가에 영향 미치지 않을까 이건데 네. 지금 CPI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다. 맞아요. 그러면은 유가만 오르고 나머지 괜찮으면 그래도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CPI 지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뭐 식음료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 에너지 가격, 식료품 가격, 세금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CPI 지수에 특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거비고요. 그쵸. 두 번째로는 임금이고요. 세 번째로는 에너지 가격입니다. 제가 에너지 가격은 CPI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월세와 같은 주거비가 35%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임금 상승도 꽤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임금이 상승이 되면 기업들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을 제품 가격으로 전이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CPI 물가지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CPI에서 지금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를 먼저 살펴볼게요. 주거비를 보면 8월의 수치부터 계절성까지 더해져서 전월 대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거비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주거비는 어느 정도 안정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뜯어보면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주거비와 향후 물가 영향력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주거비를 빼고 미국의 근원 물가를 봤을 때 근원 물가가 2%대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거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안타까운 건 지금 미국의 주택 가격이 이제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약간은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비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이 주거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은 월세입니다. 근데 이제 월세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월세에 대한 가격 민감도는 주택 가격에 비해서 훨씬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택, 주거 안정비 이런 부분들은 꽤 지표들이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는 포인트들을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주거비의 경우에는 후행성을 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막 물가 상승을 너무나도 걱정하고 우려해야 될 시기는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샌프란시스코 연준 분석 자료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년의 월세 자료치를 이제 측정을 해봤어요. 이 전망을 했을 때 월세 경로를 봤더니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때까지 이 월세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상승,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거비 중심의 물가가 안정화되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우려할 만한 물가 자극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자료들입니다. 유가 말고도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으니까요. 지금 주거 위주로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식품 가격하고 에너지 가격 뺀 근원 물가 요즘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코어 CPI의 중요성이 그래서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는 앞서서 이 연준에서도 인플레 지표 보겠다 그리고 고용 보겠다 맞아요.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도 임금이 중요하다 얘기해 주셨는데 임금 파트는 지금 어떤가요? 임금은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임금이 좀 높은 그쵸?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임금이 높은 이유는 실업률과도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굉장히 실업자가 없게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실업이 없으니까 되게 좋네.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또 이제 경제 현상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내가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이제 없으니까 사람을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네. 더 많이 줘야만 임금이 고용을 할 올라가고. 수가 있는 네. 거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미국의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 구조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들이 지금 은퇴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그쪽에 공백이 생긴 상황인데 이 공백을 메꿔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줘야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가 높아지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물가, 그 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임금이 안정화되는 것이 조금 변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지표에 따르면 최근 임금 추세 지표가 9%대의 정점을 찍고 나서 최근에는 4.5%대까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것들이 지표로 나와지고 있는 상황이 약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금리 그리고 유가 상승이 조금 이어지게 된다면 금리가 상승하게 되니까 기업들이 힘들어지니까 인력을 그렇죠. 축소하거나 뭐 안 뽑게 되겠죠. 이런 네. 부분들도 또 다시 임금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 과열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과열된 게 조금은 식으면 요즘엔 그래서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시장에서 더 좋게 또 증시에 바로바로 또 반영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가를 보시는데 국제 유가 그리고 주거 임금 이런 고용 부분까지 좀 두루두루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국제유가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 시황센터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이런 석유 도소매 관련된 종목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유가 계속해서 면밀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